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부와 성공을 만드는 행동 심리학. 이 책에서 저자는 100가지 비즈니스 심리학 소재를 교섭, 커뮤니케이션, 경영, 조직 강화, 일하는 방식, 행동 경제, 행복과 부의 관계 등 7가지 주제로 나눠 비즈니스 심리학의 기능과 실생활에서 활용 방안을 저자 특유의 촌철살인과 유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신기하게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상대에게 예스라고 말하게 만드는 교섭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소비자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밀을 터득할 수 있는 오묘한 비즈니스 심리학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스모스 요약본을 기초로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트 1. 과학적으로 올바른 협상의 심리법칙. 사람은 안심이 되면 예스라고 하기 쉽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이제 됐다고 안심하는 순간에 마음을 놓게 된다. 사람의 심리란 참 묘해서 자신이 심리적으로든 비즈니스상으로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왠지 관대한 마음 상태가 된다. 이처럼 안심하는 기분이 들 때가 바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그렇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부탁한 일에 무심코 맞겠다고 대답하기 쉽기 때문이다. 폴란드 SWPS 다리우스 돌린스키 교수팀은 역 근처에 있던 사람에게 말을 걸어 이렇게 질문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누구라도 자신의 소중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큰일이다 싶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행동이 대부분 자기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그리고는 지갑이 바지 주머니에 잘 있으면 바로 괜찮아요. 지갑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실험 도우미가 활약할 시간이다. 실험 도우미는 곧바로 이렇게 부탁한다. 그런데 저는 비영리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카드를 한 장 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지갑이 있어 안심해서인지 무척 관대해지면서 실험 대상자의 약 31%의 사람이 카드를 샀다. 갑자기 카드를 사달라고 부탁할 때는 단 9%의 사람밖에 사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안심하는 기분이 들면 예스라고 하기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 협상도 마찬가지다. 안심하는 기분이 들면 그만 지나치게 양보해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하니 안심이 될 때에는 더욱 주의를 살펴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변이나 어려운 일을 무사히 잘 해결한 뒤에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판단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소 안심하고 편안한 순간에 좀 더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방심하거나 어이없이 너무 양보해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보는 일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협상할 때 약삭빠른 사람은 먼저 상대에게 협상 결렬을 넌지시 비춘 다음 협상을 이어나간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먼저 죄송합니다. 상황이 바뀌어 일단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전부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상대를 위협한다. 그리고는 회사에 전화거를 척하며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며 상대가 안심했을 때 슬그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자신이 원하는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 이런 작전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고객이 선택하는 수고를 덜어주라. 고객은 자신이 직접 일을 결정하고 싶으면서도 이것저것 고민하거나 생각하기 귀찮아서 어느 정도는 가게 점원이 알아서 정해주기를 바라며 점원의 권유에 따른다. 물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고객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식을 싫어하는 고객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의 그레첸 채플먼 교수팀은
대학교 교직원 478명에게 독감 예방 주사 무료 접종 안내 메일을 보냈다. 단 메일 내용은 A와 B 두 버전으로 준비하여 둘 중 하나를 무작위로 보냈다. A는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다. 단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할 수도 있다. 메일 B는 직접 편한 날짜와 장소를 정한다. 위 두 메일을 받은 사람 중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 조사 결과 A 메일을 받은 그룹 239명 중에서는 약 45% 108명이 접종했다. B 메일을 받은 그룹 239명 중에서는 약 33% 80명이 접종했다. 날짜와 장소를 스스로 정하게 하는 편이 더 많이 접종할 것 같았으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날짜와 장소를 스스로 정해도 된다고 하면 상대가 더 선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결정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무시하자 하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이미 일정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분명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것도 그다지 싫지는 않다고 느낀다. 모든 일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그저 번거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휴대전화 요금제나 각종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로 따지기 귀찮으니 상대가 권유한 상품에 그냥 가입하는 고객도 많다. 사실은 고객이 굳이 고르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닐까? 파트 2. 호감이 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심리법칙. 호감이 가는 사람은 상대방과 같은 말을 쓴다. 고객은 고객이 사용하는 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원을 좋아한다. 그런 점원들은 절대로 말을 바꿔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객이 찬물 주세요 라고 했다면 종업원은 네 찬물이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종업원은 네 얼음물이요 라고 바꿔 말했다. 또 고객이 이거 싸주세요 라고 했는데 네 포장이요 라고 바꿔 말했다. 이 종업원은 왜 손님과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고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다른 말로 대꾸하는 점원은 대체로 무능하다. 고객과 같은 말을 사용하면 왠지 친근함이 든다.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말을 사용하면 왠지 결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네덜란드 라트바우드 대학교의 락펜바렌 교수팀은 레스토랑에서 한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했다. 네덜란드어로 감자튀김을 프릿이라고 하는데 손님이 감자튀김을 주문하자 종업원은 어떤 손님에게는 네, 프릿 하나요 라고 말을 똑같이 따라했다. 그리고 다른 손님에게는 의미가 같은 파티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네, 파티이라고 말해봤다. 그리고 점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비교해보니 손님과 같은 말을 사용했을 때가 약 140%나 팁이 많았다고 한다. 비즈니스에서도 이 원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거래처 의뢰인이 이거 ASAP, 아삽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자신도 똑같이 네, 아삽으로요 하고 대답해야 한다. 이거 최대한 서둘러줘 라고 말했다면 네,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할게요 라고 대답해야 한다. 대화할 때도 메일을 작성할 때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도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바꿔 말하지 않는 편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실수가 허용되는 사람의 후광 효과. 설령 비슷한 실수를 해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모두에게 격려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바보 자식 뭐 하는 거야? 하고 호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너그럽게 봐주게 될까? 바로 엘리트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사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봐주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 반대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좋게 평가받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엄하게 평가받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한다. 미인이나 잘생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는 것 또한 후광 효과에 해당한다. 텍사스 대학교의 브라이언 밀스 교수팀은 야구 심판에 관해 연구했다. 조사 결과 심판은 인류 선수일수록 너그럽게 판정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판은 인류 타자가 타석에 서면 스트라이크로 판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인류 선수일수록 후광 효과가 작용하여 아무래도 심판은 너그러운 판정을 내린다. 심판 역시 사람이다. 일이 풀리지 않아 모두에게 폐를 끼치고 혼날 때 지난번에 누구누구 씨가 저와 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하고 덤벼도 소용없다. 자신에게는 후광 효과가 작용하지 않았구나 하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어딨어 싶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떤 업종이든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기 마련이다. 실수해서 혼났을 때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다가 일하는 실력이 늘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후광 효과를 볼 것이다. 그때까지는 참도록 하자. 파트 3. 성공하는 경영의 심리 법칙. 젊었을 때 불량하던 사람일수록 사업을 잘한다. 독일 에나프리디실러 대학교의 마르틴 옵스킨 초카 교수팀은 사춘기에 불량했던 사람, 특히 학교 규칙 어기기,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를 했던 사람일수록 창업가에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가설을 세웠다. 왜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불량아일수록 사업을 잘하게 될까? 그 이유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기존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처럼 방식을 답습하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 기존의 규칙을 부수고 돌파해야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옵스총카는 젊을 때부터 규칙 깨기에 익숙한 불량아가 사업가에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확실히 규칙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규칙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법이다. 예전 일본 사업가들 중에는 아슬아슬하게 법률에 걸리지 않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현대 문명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경영자들의 학창시절은 그다지 모범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애플사를 창립하고 아이패드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 미국 유통시장을 장악한 제프 베이조스도 학창시절엔 소문난 말썽꾸러기였거나 아무도 못 말리는 히피 추종자였다. 다만 이들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아이패드나 아마존 같은 획기적인 상품과 유통체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을 쓰면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아이디어나 발명은 평범한 사고나 모범적인 생각으로는 잘 포착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이들이 때로는 또래 집단을 놀라게 하고 발칙할 정도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특별한 발상들은 결국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뚜렷한 사람이 겪게 되는 세상과의 불화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 끗 차이로 완전한 사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없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비즈니스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옵스 총가는 젊었을 때 불량하던 사람일수록 창업가에게 적합하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밝혀냈는데 다만 이는 남성에게만 해당했다. 여성은 남성만큼 규칙을 무시하지 않고 비교적 보수적인 방식을 따르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물론 법률 위반이나 사기 행위를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파트 4. 조직과 팀을 강화하는 심리법칙. 계층이 존재하면 팀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계층과 같은 서열이 있으면 팀이나 그룹이 잘 기능하지 않게 된다. 서열에서 위치가 낮은 사람은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잉그리드 넘버드 교수팀은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23개 팀에 대해 분석해봤다. 중환자실에서의 일은 의사 혼자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다. 간호사, 마취과 의사, 호흡기 치료사 등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사실 의료계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여 계층 구조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고 아랫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넘버드가 조사한 결과 역시 팀 대부분에 계층 구조가 존재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없고 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는 잘 기능하는 팀이 몇 팀 있었는데 그런 팀에서는 가능한 한 계층을 없애고 할 말은 해도 된다는 심리적인 보장이 존재했다. 그리고 모든 팀원이 환자를 살린다는 공통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일했다. 업종이나 분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팀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전문 분야에서는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특별히 계층 구조나 권위자 위주로 일하지 않고 구성원 각자의 맡은 임무에 따라 평등하게 맡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긴급한 상황에서 움직여야 하는 소방 관련 업무나 재해 업무, 팀워크로 움직여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는 정보 처리 업무, 전문 지식이나 학술적 가치를 다루는 과학 분야나 인문,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각자의 맡은 바 업무를 소화하여 팀워크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팀을 구성할 때는 가능한 한 팀원이 동등한 입장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서열이니 지위차이니 하는 것이 존재하면 팀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솔직히 리더십도 필요 없다. 강력한 리더가 한 명 있는 편이 왠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강력한 리더십은 팀의 힘을 약하게 만들 뿐이다. 파트 5. 의욕과 성과를 높이는 일하는 방식의 심리법칙. 창의력을 높이는 의외의 방법.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먹고 마시기를 자제하는 사람들을 늘렸다. 꽃놀이나 송년회도 하지 않는 회사가 늘어났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코로나가 수습되기만을 바랬었을 것이다. 알코올은 우리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떠오르지 않고 일이 막힐 때는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앤드류 제러스 교수팀은 남성 40명을 2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한쪽 그룹은 보드카와 크랜베리 주스를 섞어 마셔 술에 취하도록 했다. 이때 알코올 양은 각자의 체중에 따라 조정했다.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주스를 마시도록 했다. 그런 다음 두 그룹 모두 원격 연상 단어 검사라는 창의력 측정 테스트를 받게 했다. 세 단어에 공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묻는 테스트이다. 예를 들어 파랑, 공허, 진공, 이 세 단어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하늘이다. 이런 문제를 내는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말은 그만큼 아이디어 등이 번뜩이는 능력이 높다는 뜻인데 음주를 한 그룹에서는 정답률이 58%였고 음주를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42%였다. 술을 마시면 보다 유연하게 생각이 번뜩이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번뜩이는 생각이 꼭 필요할 때는 별 자극이 없는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조금은 자신을 자극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떠오를 만한 상황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럴 때 알코올은 마음속 내면의 순간을 자극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돌발적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매일 퍼붓듯이 술을 마시다가는 건강을 해치겠지만 일이 막히거나 인간관계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술을 조금 마셔보자.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다. 중압감에 약하다고 콤플렉스를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 만약 독자 여러분이 나는 중압감에 약하다는 점을 신경 쓰고 있다면 그런 일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해주고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은 보통 누구라도 중압감에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압감에 약하다고 전혀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가 없다.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브렛 웰스 교수팀은 2009년 PGA 투어 중 4라운드로 겨루는 34개 토너먼트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각 선수를 대상으로 3라운드와 최종 라운드의 점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최종 라운드에서는 모든 프로 선수가 3라운드 때보다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프로 골퍼도 사람이기에 최종 라운드에서는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순위가 선두에 가까운 선수일수록 성적이 더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조차 중압감엔 약하다. 그렇다면 프로 선수도 아닌 평범한 우리가 중압감에 조금 약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따라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떤가? 프로도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면 기분이 조금 편해지지 않는가? 파트 6. 감정으로 움직이는 경제행동의 심리법칙. 경제 뉴스는 거꾸로 읽어야 한다. 신문이나 잡지에 경제 흐름을 전망하는 기사가 실리곤 하는데 가끔은 그런 기사를 읽을 때 거꾸로 읽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즉, 기사의 논조에서 국내 경제는 지금부터 성장할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면 거꾸로 어쩌면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예측해 보는 것이다. 왠지 심술을 부리며 읽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할 때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는 경우도 많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의 티무르 세빈서 교수팀은 US 투데이지 2007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해 보았다. 매주 월요일 권두 기사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다음 주말과 약 1개월 후에 주말의 주가, 종가를 조사해 보였다. 그러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 상승한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와 같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반대로 다음 주와 약 1개월 후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한마디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더 나아가 세반서는 1933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통령 취임사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 대통령이 향후 경제 전망을 좋게 말할수록 이후 GDP와 실업률 지표가 나빠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계적인 주식 구루인 워렌 버핏은 미국 경제신문 오피니언과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기는 언론에서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에 놓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 유수 기업의 경영자들 중에서도 경기가 어려워졌거나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경영계뿐만 아니라 과학계나 출판계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가 불황일 때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등장한다거나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적인 과학적 사건이 세계적인 공황이나 경제 불황 시기에 발표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경제가 호황이거나 세계적인 평화기가 지속될 때 이상하게 주식 가격이 하락하거나 여러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대체로 경제가 나빠질 때 기자들은 지금 이대로는 큰일이야. 긍정적인 내용을 보도해야겠어 하는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해 하는 심정이 되기 때문에 종종 말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도 염두에 두는 편이 좋다. 세관에 너무 낙관적인 기사와 보도가 넘쳐나는 듯하면 아니 그렇게 다 잘 될 리가 없어 라고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갖는 편도 좋을지 모른다. 맥주의 세금이 높아지면 사회가 좋아지는 이유. 보통 세금이 비싸지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다. 납세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지만 왠지 자신의 돈을 강탈당하는 느낌이 든다. 누구라도 돈을 빼앗기면 기분이 나쁜 법이다. 하지만 세금이 높아지면 반가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반가울 리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미국 메모리 대학교의 사라 마코이치 교수에 따르면 맥주 세금이 높아지면 반가운 결과를 불러온다고 한다. 맥주가 왜? 라고 생각할 것이다.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 세금이 높아지는 것을 전혀 반길 리는 없을 텐데 말이다. 마코위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맥주 세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판매량이 줄어든다. 그것은 이해가 간다. 그리고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줄어들면 취객도 줄어든다.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리고 취객이 줄어들면 폭력 사건과 범죄도 줄어든다. 대체로 취객이 폭력 사건을 많이 일으키기 마련이니 말이다. 즉, 맥주 세금이 높아지면 폭력 사건과 범죄도 줄어든다는 사회에 정말 반가운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코위치에 따르면 놀랍게도 아동을 학대하는 여성도 줄어든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쉬운 것은 남성이지만 여성은 맥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낮은 약한 술에도 쉽게 취하고 취하면 아이를 학대하는 일도 늘어난다. 그런데 맥주 세금이 비싸져서 맥주 구매를 줄이고 그에 따라 취하지 않게 되면 아이를 학대하는 일도 줄어든다고 한다. 맥주 세금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 조금은 좋은 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 앞으로 맥주의 세금이 높아지더라도 슬며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 매일 저녁 반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용납하기는 어려울 일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파트 7. 행복과 풍요를 손에 넣는 심리법칙.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쓸수록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쓰더라도 남을 위해서라면 인색해질 때가 많다. 하지만 돈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 그 편이 상대도 기쁘고 자신도 행복한 기분이 들 수도 있으니 말이다. 서로 행복해질 수 있으니 이처럼 돈을 좋게 쓰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라라 아크닌 교수팀은 2006년부터 2008년에 이루어진 갤럽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이 조사는 136개국 각 국가에서 대표 샘플을 평균적으로 1321명을 모아 총 23만 4,917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선사업에 기부했나요? 또는 사회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기부에 대한 설문과 최악의 인생을 0이라고 하고 최고의 인생을 100이라고 하면 당신의 인생은 몇 점인가요? 라는 설문이 있었는데 아크니는 이 설문 간의 응답에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136개국 중 120개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 마찬가지였다.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내 돈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왠지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처럼 남을 도와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볼 아주 값진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기부행위, 독거노인 돕기,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자연재해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하기 같은 자원행위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은 늘 밝고 행복해 보인다. 어찌 보면 일부러 자신의 귀한 시간을 투자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 텐데 참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다는 대답이 돌아오곤 한다. 또한 세계적인 선진국일수록 아프리카 기아 난민 돕기나 자연재해 현장 봉사,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를 돕는 기부 행위에 열심이다. 혹자는 선진국이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나라를 돕는 게 인류 사랑의 차원에서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그보다는 선진 시민일수록 그런 자선봉사 행위의 가치와 행복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조사에서는 자선사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친구 생일에 선물을 주거나 여행을 가서 선물을 사오는 등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비싼 물건을 살 때야말로 빠르게 결정하라. 보통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제나 칫솔 등 생활용품을 살 때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지만 손목시계나 자동차 등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엄청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숙고하여 살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언하자면 반대로 하는 편이 좋다. 즉, 생활용품을 살 때는 곰곰이 생각해도 되지만 고가 제품을 살 때는 자신의 직감에 따라서 에라이 하고 한순간에 결정하는 편이 좋다. 그래야 후회하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덱스테르 후이스 교수팀은 고급 가구점에서 쇼핑한 27명과 생활용품을 쇼핑한 27명에게 물건을 살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연락처를 받아서 몇 주 후에 그때 산 물건에 지금 얼마나 만족하세요? 라고 물어봤다. 덱스테르 후이스는 사기 전에 고민했던 그룹을 득점의 중압감에 따라 많이 고민한 그룹과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해 봤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고민하지 않았던 그룹이 고급 가구를 구매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았다. 반대로 생활용품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산 사람의 만족도가 높았다. 비싼 물건을 살 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영문을 모르게 되어 설령 어떤 상품으로 골라도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마음에 사로잡힌다. 구매한 후에도 자기 결정을 자신할 수 없어 번민하는 마음이 계속 든다.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차라리 직감에 따라 재빠르게 결정해버리는 편이 후회하지 않는다. 자동차나 아파트, 신축 주택 등 비싼 것을 쇼핑할 때는 이것저것 고민이 되겠지만 사실 후딱 결정해버리는 편이 좋다. 그러는 편이 후회스럽지 않고 만족도도 높아진다. 오히려 생활용품을 살 때 고민하자. 고민하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 하고 만족감이 높아지니 말이다. 지금까지 나이토 요시히로의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의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많은 사례들이 기존의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도서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접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